1986년 봄, 나는 서울대 연극과 3학년이었다. 그날 처음으로 무대에서 상대 역으로 만난 남자가 최상철이었다. 무대 조명이 희미하게 켜진 채 상대 대사를 기다리던 그 순간, 그는 정갈하게 단추를 잠근 셔츠에 약간 구겨진 희곡책을 들고 등장했다. 그의 첫 대사는 짧았지만 톤이 또렷하고 침착했다. 연습실 벽에 부딪혀 퍼지는 울림이 또렷하게 기억난다. 나는 대본을 들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올려다보는 내 눈이 대사를 잊게 만들었다. 상철은 연기보다 글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뜨거웠다. 연습실 구석에 앉아있던 그는 늘 누런 노트를 펼쳐 글을 쓰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이 대사를 외우거나 동작을 맞출 때 그는 무대 조명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배우들의 발소리, 그날의 날씨 같은 걸 끄적였다. 내가 무심코 들여다봤던 그의 노트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무대 위엔 정해진 말이 있지만 무대 밖엔 마음이 있다.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다. 리허설이 끝나면 둘이 학교 뒤편 커피숍에서 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 커피숍은 24시간 운영되는 오래된 곳이었고 벽엔 옛 포스터와 영화 대사들이 잔뜩 붙어 있었다. 우리는 늘 창가 자리만 골랐다. 상철은 아이스 커피를 마셨고 나는 바닐라 라떼를 시켰다. 대화는 연극 이야기에서 시작해 한국 사회 문제로 때로는 가족 이야기로 흘렀다. 그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세상은 무대보다 훨씬 더 거칠어. 그 시절 대학은 늘 무거운 분위기였다. 매일 데모가 있었고 상철은 자주 어디론가 사라졌다. 정문 앞엔 늘 전경버스가 서 있었고 강의실 책상엔 데모 일정이 적힌 전단지가 놓여 있었다. 연습 도중 누가 상철 또 안 왔어? 라고 묻는 일이 잦았다. 그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밤늦게 나타나선 연습실 구석에서 내게 미안하다는 듯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곤 했다. 나는 그가 무대 밖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는 몰랐다. 그가 민주화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날도 그는 갑자기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후 신문 한 귀퉁이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다. 서울대 총학생회 부회장 최상철,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연행. 나는 그걸 보고 멍해졌다. 신문 속 그 단정한 이름은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체제 안에서 조용히 사는 사람의 상징 같았다. 그런데 내가 알던 그는 매일 노트에 세상을 기록하고 조용히 말없는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던 사람이었다. 그 두 이미지가 겹치지 않았다. 연습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처음으로 그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다. 그는 조용한 반항자였을까? 아니면 그저 무대 밖에 또 다른 자신을 껴안고 있었던 걸까? 내가 알던 상철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학교 앞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복경찰 둘이 상철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가방을 넘겨주고 천천히 손을 들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는 그 순간에도 나를 보고 가만히 웃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난 놀라 말도 못하고 골목 뒤로 숨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연습실에 상철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극은 그의 빈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배우로 다시 짜였다. 대사합을 맞추는 과정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톤을 떠올렸다. 누군가 다른 배우가 그의 역할을 읽을 때면 낯선 옷을 억지로 입힌 듯한 이질감이 들었다. 무대는 그대로였지만 공기가 달랐다. 리허설이 끝난 뒤 나는 조명이 꺼진 텅 빈 무대에 홀로 서서 그가 늘 앉던 무대 왼쪽 모서리를 오래 바라봤다. 공연 당일
나는 상철이 남긴 노트를 무대 뒤 소품함에서 발견했다. 연습 때 잊고 간 듯 종이 가장자리는 많이해져 있었다. 노트 속에는 연습 당시의 기록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연극이란에 대한 짧은 단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한 장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진심으로 무대에 서는 사람은 무대 밖의 삶에서도 진실하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 노트를 가방에 조용히 넣었다. 공연이 끝난 뒤 상철은 석 달간 보이지 않았다. 소문만 무성했다. 누군가는 그가 구속됐다고 했고 누군가는 유학을 준비 중이라고도 했다. 나는 아무 말도 믿지 않았다. 그저 그가 무사하길 바랐다. 밤이 되면 커피숍 창가에 홀로 앉아 그와 나눈 마지막 대화를 떠올리곤 했다. 아이스커피 잔엔 얼음이 남았고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날, 그는 이 세상은 변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1987년 여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학생의 복학 공지가 붙은 그날 상철이 돌아왔다. 그는 놀라울 만큼 담담한 얼굴이었다. 교정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다. 우리는 연극과 건물 앞에서 마주쳤다. 그는 예전처럼 노트를 들고 있었고 나를 보자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모든 질문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멈춰 있던 것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대사를 맞추기 시작했다. 이번엔 단지 연극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연습실에서 그는 전보다 더 깊이 대사에 몰입했다. 표정 하나, 손짓 하나에도 의미를 담으려는 듯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다시 그때의 장면을 되살렸다. 단지 연극이 아니라 우리 둘 사이의 오래된 마음이 다시 무대 위에 서고 있었다. 졸업 무렵 우리는 마지막 작품에 함께 올랐다. 이별과 재회의 서사가 담긴 두 사람의 이야기였다. 공연 마지막 장면, 나는 무대 위에서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는 연기를 해야 했다. 그 순간 극중의 감정과 실제 내 마음이 겹쳤다.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우리는 아무 대사 없이 마주보았다. 객석은 조용했고 시간은 멈춘 듯 흘렀다. 막이 내려온 뒤 그는 조용히 내 손을 놓으며 말했다. 잘했어. 졸업 후 상철은 다시 잠적했다. 정확히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무대에서 내려오듯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연락을 기다렸다. 수첩엔 그가 적어줬던 전화번호가 있었지만 걸어보면 언제나 없는 번호였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멀어졌고 내 일상은 취업과 가족,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로 채워졌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불쑥 그의 말이 떠올랐다. 변할 수 있을까 이 세상.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나는 중년이 되었다. 아이를 키우고 남편과의 관계에 익숙해질 무렵 문득문득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느 날 뉴스에서 대통령 취임식 장면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화면 구석, 대통령 뒤편, 자문위원 중 한 명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낯익은 눈빛, 낯익은 입꼬리. 나는 TV 앞에서 꼼짝 못한 채 화면이 바뀔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뉴스 화면에서 본 그 얼굴이 상철이라는 확신이 들자 나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젊을 때보다 머리가 조금 더 휘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깊었다. 나는 리모컨을 쥔 채로 움직이지 못했고 화면이 지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자문위원이라니. 그는 결국 사회 한가운데로, 그것도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 중 하나로 들어가 있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뒤지기 시작했다. 자문위원 명단 속에서 그의 이름을 찾았다. 최상철, 대통령직 속 사회통합자문위원. 그의 직함을 보는 순간 수십 년 전에 그 남자가 진짜였다는 게 실감났다. 나는 조심스레 그 이름을 검색창에 넣고
기사와 영상을 모조리 찾아보았다.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는 모습,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는 장면, 인터뷰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의 말투까지. 그 속엔 내가 아는 사람과 동시에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한 번쯤 그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자문위원실로 편지를 썼다. 손편지였다. 사무적인 이메일보단 내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 필요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여전히 그 무대와 당신의 노트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쓴 편지를 보내고 나서야 겨우 마음이 가라앉았다. 대답이 오지 않아도 괜찮았다. 내가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만 분명하면 됐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답장이 왔다. 자필로 적힌 짧은 편지였다. 잘 지냈습니다. 그날의 무대를 저도 종종 기억합니다. 서울 남산 아래 작은 찻집에서 혹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서툰 글씨체였지만 단번에 상철의 것이란 걸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고 날짜와 시간을 달력에 동그랗게 표시했다.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아주 오래 잊고 있었던 박자였다. 약속한 날 나는 남산 아래 오래된 찻집에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벽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사진과 찻주 전자들이 정갈하게 진열돼 있었고 은은한 국화차 향이 실내를 감쌌다. 손끝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자 익숙한 그림자가 문을 통과했다. 상철이었다. 그는 예전처럼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나를 보며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시간이라는 커튼이 서서히 젖혀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먼저 말을 꺼냈다. 그날 이후 무대에 다시 선 적이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서로의 눈빛 사이를 오갔다. 상철은 따뜻한 보이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땐 우리 모두 불안했죠. 나도 당신도. 하지만 당신은 늘 묵묵히 거기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웃었다.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다. 나도 무대에 다시 선 적 없어요. 조용히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가 전부였죠. 우리에게. 나는 그 문장에 오래 머물렀다. 그 한 문장이 그 시절의 열정과 두려움, 그리고 사라졌던 우리를 전부 품고 있었다. 대화는 천천히 과거를 풀어내듯 이어졌다. 연습실의 낡은 의자, 교수님의 잔소리, 커피숍에서 나눈 농담까지. 상철은 때때로 손을 움직여 테이블 위를 가리키며 장면을 재현하듯 말했다. 나는 그 옆에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다시 무대로 올라오는 기분이었다. 당신은 언제나 진심이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따뜻한 차 한 모금을 삼켰다.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하는 침묵이었다. 그날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조명이 하나둘 켜지는 저녁에 찻집 안에서 우리는 서서히 마음을 풀어냈다. 상철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무대 밖을 기록하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지금도 믿어요.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걸. 그 말에 나는 오래전 그날의 대화가 떠올랐다. 봄비 내리던 커피숍. 이 세상은 변할 수 있을까 하고 물었던 그날. 우리는 다시 친구가 되었다. 연락을 주고받고 가끔 만나 차를 마셨다. 세월이 만든 틈은 금세 메워졌다.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마음속 어디엔가 서로를 기억해온 덕분이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한 어조로 말했고 나는 여전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함께 무대에 섰던 기억은 더 이상 추억이 아니라 지금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느껴졌다. 상철과의 연락은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짧은 안부를 주고받았고 가끔은 책 한 권을 서로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가 추천한 책엔 언제나 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짧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이 대사는 당신 목소리로 읽히네요. 그런 문장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괜히 웃음이 났다. 그는 여전히 글을 통해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 글 속에서 우리가 공유한 시간을 다시 만났다. 어느 날 상철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긴장돼 있었고 짧은 제안을 건넸다. 혹시 이번 대통령 국민 대담 행사에 연극인 패널로 나와줄 수 있을까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무대는커녕 카메라 앞에 서본 지도 오래였고 정치적 행사에 나선다는 건 내겐 생소한 일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나는 그렇게 답했지만 마음 한편엔 그가 왜 나를 떠올렸는지 궁금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나는 제안을 수락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는 나를 여전히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 대담은 생중계로 진행되는 대형 행사였다. 나는 정장을 꺼내 입고 무대 뒤 대기실에 앉아 숨을 고르며 대본을 확인했다. 하지만 결국 그 자리에 선 순간 나는 대본을 접고 내 목소리로 말했다. 예술은 시대를 담는 거울이자 사람을 잊지 않게 하는 기록입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무대 위에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듯한 감각이었다.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노트를 펼쳤다. 내 안에 쌓여있던 이야기들이 줄줄이 흘러나왔다. 1986년의 무대, 연습실의 먼지 냄새, 커피숍의 창밖 풍경, 그리고 상철의 눈빛. 단어들이 줄을 서듯 문장으로 이어졌고 나조차 몰랐던 내 마음이 종이 위에 쏟아졌다. 나는 연극이 아닌 에세이로 첫 책을 냈다. 제목은 무대 밖의 시간들. 놀랍게도 책은 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중년 여성 독자들이 가장 많이 연락을 줬다. 이건 제 이야기 같아요.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나는 그 말들이 믿기지 않았다. 무대 위가 아니어도 누군가의 삶에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출간 기념 북토크 때 상철도 조용히 객석 한켠에 앉아 있었다. 그는 끝까지 박수를 쳐주었다. 어떤 말보다 큰 응원이었다. 책이 출간된 이후 지역 도서관과 시민 강연 요청이 이어졌고 나는 다시 대중 앞에 서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처음엔 긴장됐지만 어느새 자연스러워졌다. 독자들은 나에게 인생의 전환점, 용기의 순간에 대해 물었고 나는 1986년 봄의 무대와 상철과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다. 강연이 끝난 후 무대 아래에서 누군가 다가와 말했다. 그 시절을 겪었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 말을 들으면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해졌다. 이제야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상철은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화려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하는 일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 있었다. 청년 창업 간담회에서, 노인 돌봄 정책 발표회에서 그는 늘 진심 어린 말로 사람들을 설득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단어 하나가 누군가에겐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 말을 화면으로 보며 나는 그가 왜 변하지 않았다고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기록자였고 연극인으로서의 감수성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상철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다음 주 일요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만나던 찻집에서 다시 마주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도착했고
그가 들어오며 나를 보자 웃으며 말했다. 이젠 당신이 먼저 와 있네요.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고 그는 내게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엔 대통령 직속 문화예술정책 자문위원 위촉장이 들어있었다. 이젠 당신 차례예요. 이제 당신 이야기가 정책이 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자문위원으로서의 첫 일정을 준비했다. 단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을 하나의 방향성으로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회의실 안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었다. 학자, 예술가, 시민단체 대표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시대를 기억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한 장의 연극 티켓이 삶을 버티게 해줍니다. 조용하던 회의실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하나둘 생겼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나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회의가 끝난 뒤 상철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아까 그 말 좋았어요. 당신답네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수줍었을 그 칭찬이 지금은 당당히 받아들여졌다. 우리는 회의실 밖 복도에서 잠시 함께 걸었다. 유리창 너머로 늦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상철은 조용히 손을 들어 창밖을 가리켰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그 말에 나는 다시 그 봄의 질문을 떠올렸다. 이 세상은 변할 수 있을까? 겨울이 오기 전 우리는 함께 연극 한 편을 보러 갔다. 오래된 대학로 소극장이었다. 극장은 많이 변했지만 좌석에 앉은 순간 마음은 예전으로 돌아갔다. 무대 위 배우들의 숨소리, 작은 조명 하나까지도 그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막이 내린 뒤 우리는 한동안 박수를 쳤다. 그리고 극장을 나서며 상철이 말했다. 다시 연극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조금 놀라며 웃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네라는 대답이 또렷이 울렸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예전처럼 흰 종이에 연필을 얹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어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누구일까? 시대는 언제여야 할까? 나는 상철과의 이야기, 그 시절 우리가 무대에서 놓치지 않으려 했던 진심들을 떠올렸다. 무언가가 내 안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번엔 관객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무대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상철은 조심스럽게 다시 연극 무대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전면에 서기보다는 조력자의 역할을 자처했다. 이건 당신의 무대예요. 난 뒤에서 지켜볼게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대본 구성과 무대 감독 등 제작 준비를 도와주었다. 나는 오랜만에 무대 위에 서기 위한 발성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 거울 앞에서 대사를 외우고 몸짓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나는 조금씩 연극인이라는 나를 되찾아갔다. 첫 리허설 날 무대 조명이 켜지자 나는 무대 중앙에 조용히 섰다. 관객은 없었지만 조명 아래의 공간이 주는 압도적인 정적은 오래전 그 감각을 되살려 주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리고 손이 어색했지만 대사를 몇 줄 뱉고 나자 몸이 기억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상철은 객석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리허설이 끝난 후 그는 단 한마디를 남겼다. 괜찮았어요. 당신은 여전히 무대 위에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무대 한가운데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공연 당일 극장 앞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젊은 관객도 있었고 머리가 희끗한 노부부도 눈에 띄었다. 나는 분장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대사를 읊조렸다. 손이 떨렸다. 무대 감독이 들어와 조용히 말했다. 10분 전입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무대 뒤편으로 걸어갔다.
조명이 어둡게 꺼지고 오프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무대가 밝아졌다. 첫 대사를 내뱉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모든 시간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관객들의 눈빛이 하나하나 보였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내가 한때 떠났던 무대, 내가 외면했던 시간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았다. 막이 내린 뒤 관객석에서 쏟아지는 박수 소리 속에서 나는 상처를 찾았다. 그는 마지막 줄에서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우리 둘 사이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무대는 다시 나의 것이 되었다.